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고물가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중고 판매 시장인 리커머스가 화랑입니다. 소유보다 경험을 중요시하는 MZ세대가 등장하면서 품목별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대기업의 인수나 투자 유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급성장하는 리커머스 시장 어떤 기회가 있을까입니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 2025년 43조 원 전망. 고물가의 중고 명품 플랫폼 가파른 성장세. 이베이 1분기 중고 상품 거래액 총 거래액의 40%.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장희선입니다. 무신사, 코오롱 FNC, 신세계 사이먼 그리고 쿠팡 등 최근 대형 유통업계의 공통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리커머스인데요. 중고거래를 의미하는 리커머스 시장이 고물가 장기화의 여파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리서치 업체 맥시마이즈에 따르면 2023년까지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은 4,600억 달러, 한화 약 637조 원 규모로 2030년까지 매년 13.6%의 고도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도 작년에 3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에는 43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의 활황은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의 거래 현황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베이는 올해 1분기 중고 상품 거래액이 총 거래액의 40%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특히 MZ세대가 중고 물품 소비에 대한 선호가 높은데요. 25세에서 34세 소비자들 중 71%가 최근 12개월간 중고 제품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소유보다는 경험을 원하는 MZ세대들은 신제품이 아니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제품의 사용기간이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리커머스 플랫폼인 번개장터, 그중 중고 패션 카테고리 거래 이용자들의 78%도 MZ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되면서 의류와 전자기기, 가구 등 품목별 플랫폼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시장,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 급성장하는 리커머스 시장 어떤 기회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그 중고 시장이란 말보다는 리커머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왜 그 리커머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중고 거래는 사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항상 좀 있어 왔던 어떤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리커머스다, 좀 중고거래 열풍이 불고 있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과거에는 좀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중고거래들이 뭐 앱 서비스의 등장,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고 또 직접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그 편리함과 안전함에서 혁신이 있었던 게 좀 첫 번째 동인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크게 그 전체 사회적으로 중고거래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물건이 이제 닳아 없어질 때까지, 닳아서 못 쓰게 될 때까지 좀 쓰는 형태, 그런 식의 이제 소비가 있었다고 하면은 요즘은 좀 뭐 한 번 입고 좀 내가 뭐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이제 그 옷을 다시 입고 싶지 않아 좀 되팔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 2차, 3차 거래가 개인 간 거래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요건 이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소유보다는 이제 경험, 이런 쪽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좀 중고 거래 하면은 이제 그 안 좋게 보는 인식들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중고거래 자체가 좀 하나의 좀 문화, 트렌드, 그리고 요즘 좀 젊은 친구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이제 중고거래 자체가 너무 당연하게 이제 하는 내 소비한 장르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고거래에 대한 어떤 좀 안 좋은 편견들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냥 당연하게 편하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르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국내 시장이 굉장히 커졌을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지금 되고 있나요? 네, 뭐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딱 이렇게 딱 떨어지는 데이터는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사들을 좀 종합해 보면 한 30조에서 40조 사이로 올해 굉장히 이제 크네요. 추산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국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단가가 큰 자동차 중고 시장을 좀 제외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옷이 굉장히 좀 큰 시장을 패션 카테고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고로 거래하려고 하면 좀 그 닳지 않고 이렇게 사용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또 2차, 3차 거래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동차 시장에서 좀 비슷한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 좀 그 감가 방어가 잘 되는 차 브랜드들이 이제 좀 중고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것처럼 패션 쪽에도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브랜드의 힘으로 좀 2차, 3차, 4차 거래가 조금 사용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패션이 가장 큰 카테고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 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 소비자층은 어떤 계층이 가장 많은가요? 뭐 생활용품의 이런 그 중고거래나 이제 뭐 육아용품의 중고거래 이런 데까지 가게 되면은 좀 전체에 사실 전 연령대 전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패션 카테고리라든지 조금 요즘 리커머스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영역의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조금 젊은 계층 분들이 MZ 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가 조금 주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약간 뭐 사기 거래 뭐를 시켰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뭐 벽돌이 왔다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그 플랫폼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사기 형태들이 좀 나타나는 게 있나요? 너무너무 다양한 사기 이제 그 유형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비대면으로 중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직거래가 이제 당연히 이제 좀 크게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중고 거래에서는 이제 물건을 이제 선입금을 이제 요구하는 판매자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입금을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먼저 내야지만 물건이 오는 거군요. 그렇게 좀 일반적으로 많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모든 좀 저는 이제 산업들을 볼 때 형성되는 초기에는 좀 공급자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그 재편이 되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수요자에게 조금 더 많이 가는 힘이 가는 구조로 모든 산업들이 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고거래도 마찬가지로 그 매물, 그 상태, 그 가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는 재고가 하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사고 싶은 구매자는 이제 판매자가 원하는 대로 조금 많이 맞춰주는 형태로 과거에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이러한 그 허점을, 이러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좀 선량한 판매자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뢰 이런 것들이 더 문화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도 굉장히 많이 안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일부 사기를 이제 그 전문적으로 치시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분들은 이 허점을 활용한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치는데 이제 뭐 저희 플랫폼에서 봤던 것들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다 가입할 때 본인 인증을 이제 하게 되어 있고 네. 판매자분의 정보도 구매자분들이 이제 어떤 지역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뭐 출장을 와 있어서 예, 며칠 뒤에 보내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상황을 좀 만드시면서 배송은 좀 늦어질 텐데 그럼 먼저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고 있으니까 선입금을 유도하는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99% 이상의 그 사기는 거의 다 선입금에서부터 이제 발생하는 사기가 많은 것을 알 수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가짜 같은 것들도 많이 온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상품 자체가 이제 그 뭐 상품 사기, 뭐 상태 사기라고 부르는 그런 사기의 유형들도 이제 조금 있는데,
이제 일부러 그 마음을 먹고 가품을 이제 그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실상 이제 시장에 가품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유통되고 있다 보니까 모르고 거래하시는 분들도 본인도 있으세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플랫폼에서 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도 이제 정가품을 검수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든지, 이제 뭐 그 정가품뿐만 아니라 뭐 상태에 대한 검수,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언뜻 생각하면은 중고 물건이 그 바이어스 마켓일 것 같은데요. 사는 사람이 갑일 것 같은데 오히려 고객들이 원하는 건 셀러스 마켓이 형성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정보의 비대칭은 어떻게 좀 그 조율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당연히 중고거래도 이제 바이어스 마켓이어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철저하게 좀 셀러 중심의 셀러스 마켓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좀 그 이루어져 왔고, 사실 이제 뭐 번개장터라든지 이제 여러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면서 저는 좀 정보의 비대칭성도 많이 해결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떤 그 데이터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예를 들면 어떤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그 상품을 찾았을 때, 예를 들면 뭐 네이버에 가서 이렇게 뭐 가격을 검색해 본다든지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고 플랫폼이 이제 여러 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플랫폼에서 그 상품을 검색해 봐서 시세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으실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번개장터에서 가격을 중고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하시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전국구에 좀 뭐 더 나아가서 뭐 구글에 치면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 접근성이 좋은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정보가 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좀 그 양질의 데이터가 제공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와인 같은 거 가격을 잘 모를 때 뭐 이거를 해외에 있는 거를 검색해 보고 국내 거를 비교해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비슷하게 좀 그 응용이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런 리커머스라고 부르는 거가 국내에서 그 번개장터를 비롯해서 뭐 당근마켓 이런 데들이 그 플랫폼을 만들면서 활발하게 됐지만, 해외에서는 언제부터 이게 좀 활성화가 됐나요? 저희가 이제 그 좀 활성화가 아까 이제 되는 기점이 이제 앱 서비스, 디지털 어떤 혁신이 좀 이루어졌나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은 이제 번개장터는 이제 한 2011년, 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존재했던 서비스긴 한데, 그 2010년대 후반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 앞당겨져서 해외에서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2020년대 들어서는 좀 상장한 플랫폼들도 꽤 있는, 그런 좀 트렌드를 좀 볼 수 있었어요. 글로벌의 그 선도 기업들하고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하고 기술적인 격차나 어떤 비즈니스의 차별화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기술적인 격차가 사실 있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뭐 앱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그 수준이나 그 담겨져 있는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우리나라가 전혀 뒤처질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돼 있냐, 그리고 수요랑 공급이 이제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또 그 수요에 따라서 기술이 그 발전할 수 있고 더 큰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수요가 아직은 그 완전 이제 성숙된 중고 시장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보다는 이제 좀 태동기라고 사실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서비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술적인 수준은 사실 뭐 번개장터를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예시로 들었을 때 뭐 AI 자동 뭐 사기를 탐지하는 기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외는 에스크로 서비스로 진화를 굉장히 빨리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좀 사기를 좀 그 선제적으로 그런 패턴 같은 거를 이제 자동으로 좀 탐지할 수 있게 해서 그 바이어에게 좀 사전에 경고를 이제 그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번개장터
한국에 있는 플랫폼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고민하는 영역이고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혁신적인 피처나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커머스도 세대를 나누는 게 있던데요. 1세대 그러면 대면으로 1대1로 만나가지고 거래를 한다. 그다음에 2세대 그러면은 그 번개장터나 당근 같은 플랫폼이 등장한 거다. 3세대 그러면 최근에 있는 뭐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미 이제 뭐 제가 번개장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그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뭐 머신러닝 기반의 개인화된 추천 그리고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기 패턴들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좀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이제 3세대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고가 굉장히 재밌는 게 똑같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태 그 가격에 이제 재고가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은 양의 상품 컨텐츠를 이제 앱에서 잘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유튜브에 가면 너무나 많은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내가 뭘 찾아볼지 이제 잘 아이디어가 없을 때 유튜브가 너무 내 마음을 잘 알아서 추천을 이제 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중고 거래에 있어서도 그렇게 굉장히 좀 롱테일로 존재하는 상품 컨텐츠를 어떻게 잘 추천해서 각각 개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상품들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상품을 검색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거에서 또 낮은 가격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고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너무너무 중요했던 기술이고요. 이제 앞으로 또 나아가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중고 거래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저에게 많이 여쭤보시는 게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검색을 몇 번 해보면 사실 그런 가격의 트렌드는 알 수 있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동 추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품 설명을 요즘 뭐 챗 GPT가 글을 굉장히 잘 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상품을 등록했을 때 그 상품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품목이 하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중고폰의 시세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새로 나온 그 핸드폰들은 가격이 비싼 대신에 뭐 별로 이렇게 성능이 개선이 안 되니까 과거 거도 쓸만하다 그래서 근데 같이 5년 지난 중고폰이라고 해도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격 책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큐가 다양하지 않은 카테고리다 보니까 굉장히 출시하는 핸드폰의 기종이나 종류가 뭐 연에 그 생산하는 이제 업체들 몇 곳 해가지고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인 상품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그런 그 카테고리에서는 조금 더 가격 책정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 그 상대적으로는 쉬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 기종별로 얼마에 거래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책정을 해서 이제 그 유저분들 서비스 그 등록할 수 좀 제한을 드리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좀 스큐가 제한적이고 그 재고가 이제 한 스큐에서 많은 상품들은 좀 데이터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어려운 것들은 이제 그 스큐가 좀 너무 다양한 예를 들면 패션이다 그럼 한 브랜드에서도 너무 많은 종류의 이제 옷들이 뭐 시즌마다 뭐 달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뭐 리서치를 통해서나 그런 좀 형성되는 시세도 수요나 뭐 인기도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유럽에서 이케아가 그 중고 전용 그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런 그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이렇게 중고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중고 거래 시장이 아까 제가 이제 막 시작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제 저에게 번개장터의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뭐 당근마켓, 중고나라 이런 그 중고 플랫폼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상 이제 새 상품 시장을 대체하면서 중고 거래가 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 저만 해도 이제
번개장터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들을 하면서 더 이상 좀 백화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뭔가 새 상품을 사는 좀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새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그 산업군에 있는 유통사나 어떤 브랜드 제조사 이 경우에는 중고 시장이 본인들의 이제 시장을 계속 잠식해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중고 시장에 들어오는 것 이제 특히 내가 파는 상품들은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안 들어올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꼭 그 이케아뿐만 아니라 뭐 룰루레몬이라든지 이제 오늘 오전에는 자라가 미국에서 중고에 대한 그 뭐 수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매입 이런 쪽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제 계획을 좀 발표한 거를 제가 기사를 보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참여가 늘어나고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케아 대표가 그 중고 플랫폼을 만들면서 앞으로는 중고 시장이 자기네 매출에서 더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파타고니아나 이런 식으로 개념적인 이런 그 환경을 신경 쓰는 기업들은 일찍 뛰어든 것 같고요. 국내 대기업들도 좀 그 중고 시장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중고 시장에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투자의 형태로 이제 많이 좀 그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이제 번개장터도 신세계 계열의 시그나이트라는 그 VC 투자를 이제 유치한 바 있고 또 중고나라도 롯데에서 좀 투자를 받은 그런 그 사례들이 있어서 좀 대기업의 좀 중고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계속 좀 꾸준히 더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좀 중고를 많이 하시는 그 직접 사업을 하시는 그 브랜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파타고니아처럼 이제 코롱에서 좀 많은 그 중고나 이런 그 ESG 환경 문화 부분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전개를 직접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들이 그 보더리스하게 크로스보더로 그 국가 간의 거래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관세 이슈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통관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그 해외랑 거래되는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어, 보더리스 이제 그 개인 간 중고 거래가 국경을 넘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아주 엄청 활발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부터 조금 더 많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중고 물건들을 이베이라는 그 글로벌 사이트를 그렇죠. 통해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뭐 이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해외 직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 통관 번호 입력하고 해서 이제 관세 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점점 더 활성화되면서는 왜 이제 직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별도로 관세를 따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결제할 때부터 한 번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번개장터에서 최근에 그 메루카리라는 그 일본의 가장 큰 플랫폼과 이제 좀 그 서로의 그 나라에서 등록된 물건들을 이 각 국경 밖에 있는 그 유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일 수도 있으니 이제 한번 해서 좀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좀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관부가세 이런 부분들을 다 예측해서 그 이제 가격에 포함해서 유저분들이 그 가격만 결제하면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는 없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플랫폼 간의 협업들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고 또 이제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처럼 정말 좀 글로벌 플레이를 하는 그런 중고 플랫폼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 카테고리별로 어떤 전문적인 몰들도 등장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사실 과거에 무신사 같은 데는 뭐 신발 사진 가지고 했다가 지금 세계적인 뭐 플랫폼이 되고 그랬는데 이 여기에 사업에 관심이 있다든가 어떤 기회가 좀 있을까요? 새롭게 리커머스를 좀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면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굉장히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은 사업 기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저희처럼 이렇게 중개를 해주는 서로 바이어와 셀러가 개인으로서 서로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국 뭐 세계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이 물건이 필요한 바이어를 이제 찾아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플랫폼들은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플랫폼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별도로 이제 그런 그 업체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중고로 물건을 거래할 때 누군가 인증을 해줄 수 있다거나 뭐 정품에 대한 상태 그리고 이제 그런 물건의 상태에 대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한 영역도 굉장히 인증 부분에서 이제 활발하게 좀 더 성장을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 왜 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단 사는 건 좀 꺼려지더라도 판매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집집마다 너무 아직 쓸만하지만 사용되지 않은 물건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귀찮아서 라는 답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등록하고 하나하나 이제 일일이 응대하는 게 좀 귀찮은 분들은 아예 그냥 통으로 위탁 판매를 좀 맡긴다든지 이런 서비스들도 아주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에서도 보이고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중고 리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한테 판매자라든가 뭐 구매자라든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 뭐 판매자의 관점에서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저도 굉장히 그 주마다 한두 건씩 이제 판매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중고거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이제 그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이제 또 판매가 더 빨리 된다 이런 데이터들도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게 한마디 말보다 이게 직접 보여주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 이런 것들을 좀 잘 찍어서 올리면 훨씬 더 판매가 이제 활성화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옷 가게를 하시는 건 아닌데 그 옷을 걸 수 있는 그런 뭐라고 부르죠? 그런 그 이렇게 입혀놓은 마네킹, 마네킹을 구매하셔가지고 엄청 판매가 좀 더 좋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그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안전하게 물론 신뢰 기반으로 다 서로 믿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좀 이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꼭 에스크로 안전 결제를 이제 통한 거래를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선입금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뭐 리서치 하면서 이제 좀 좋은 매물을 많이 저희는 이제 디깅을 하시는 유저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많은 상품들과 다양한 가격이 존재를 하다 보니 좀 잘 디깅하셔서 좋은 판매자분의 물건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급성장하는 리커머스 시장 어떤 기회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중고거래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창출될 새로운 기회 요소에 대해 다각도로 진단해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최대화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거래가 불필요한 물품 정리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는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리커머스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강자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